제가 그 원자력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자력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에너지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큰 여파가 세계에서 가장 오는 거는 패권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패권 국가가,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가, 또는 뭐 중국, 러시아라는 패권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의 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WTO, 그런 패권국의 짓거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WTO인데, WTO는 거의 대부분 패권국가 이익만 대변하지, 거의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원자력 인력이 없어서, 지금 원자력에서 가장 안전하게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을 짓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아닙니다. 그 원전 수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엄청나요. 약 50기 정도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현재 착공되려고 했던 게 30기입니다. 유럽에. 특히 이제는 유럽 전체에 50기의 원전이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이 공사를 누가 했냐? 누가 맡아서 하려고 그랬냐? 여러분 아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맡기질 않았어요. 예를 같으면 미국에서 원전 유출 사건 이후에는 원전을 짓지 않았어요. 미국에 20년 넘게.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망한 거야. 당연히 유럽에서도 그 후쿠시마 사태 같은 일 이후에는 원전 반대 운동 때문에 프랑스라든지 원전 기술을 갖고 있었던 나라에서 원전을 짓지 않았던 거예요. 일례로 프랑스의 전력수의 70%는 원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을 지금 안전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당하게 이제는 폄하를 하는데 가장 원전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전 30기를 이미 시공권을 러시아에서 획득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으려고 모든 것들이 끝났고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사실상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 걸 못 맡기는 적국이니까 한국하고 미국인데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고 미국은 웨스팅하우스 자체가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인데 유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반중 여론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전 기술을 온전하게 보유한 나라가 사실상은 러시아에서 원전을 다 완성하기로 했는데 동유럽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 기타 등등 원전 수요가 50개인데 30개가 이미 시공권이 끝난 상태예요. 러시아.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EU의 원전은 다 누가 수주해요? 중국에 안 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EU가 유럽이 몰락하고 있는데 유럽의 모든 특수는 지금 다 누구 거냐? 누구한테 지금 다 지금 쏠리게 돼 있냐? 한국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적국인데 어떻게 수주를 합니까? 그래서 유럽의 현금 따발은 다 앞으로 한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문제뿐만 아니고 뭐 군사 무기 같은 게 보안 문제도 사람들이 다 미국산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EU에서 약 50조 가까이의 군사 무기를 스웨덴 사브라는 게 있어요. 나토에서 스웨덴이나 아니면 미국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 나토에서 지금 유럽 EU 나토에서 원하는 거는 러시아만 막을 수 있는 재래식 무기예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군사 복합체라고 막 지적을 하는데 미국의 군사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고가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미국에는 군사 업체들이 한 200개가 있었어요. 200개가. 90년대까지 200개가 있었는데 저기 전쟁 끝난 다음에 이라크 전쟁 끝난 다음에 그래서 200곳 중에 지금 살아남은 군사 산업체가 15곳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때보다 수주량은 3.5배 증가했는데 거의 대부분 무기는 뭐냐? 얘네가 15곳 독점이니까 무슨 짓 하겠어요. 미국에서 군사 업체가 200곳 중에 15곳밖에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과거에 뭐 미사일이니 이런 거 만들겠어? 아니면 그냥 아주 뭐 요만한 거 뭐 드론 같은 거나 만들어서 요만한 총알, 새로운 총알, 신소재 총알 만들어서 이거 1,000억이에요. 이거 100만 원짜리 최첨단 무기 만들어 갖고 조그맣게 해 갖고 고용 얼마 안 하고 최첨단 만들어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짓 하겠어? 아니면은 옛날처럼 막 그 공장 돌리겠어? 고용만은. 그래서 미국 군사 복합체는 최첨단 무기예요. 첨단 무기 시스템이라고. F-35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1조 원이야.
100억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뭐야? 최첨단 무기만 만들고 재래식 무기 일부만 만드는 거야. 아주 극하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무기를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같으면 뭐 알리백인 걔네가 말하는 대로 그런 무기 군사 업체는 나토에서 만든 유럽 군사 무기 업체는 혐오업체. 유럽은 재래식 무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준 나토 회원국이 된 지금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준 나토 회원국이 되면 유럽에 지금 러시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누구만 공급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토에서 원하는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아니야. 이번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가 공격해 왔을 때 무제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싸고 적절하고 무제한의 포탄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 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봤을 때 이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유럽에. 그 업체도 하나 있어. 그 이름이 뭐냐? 사브입니다. 사브. 스웨덴이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스웨덴 무기의 문제가 뭐냐? 나토하고 결합이 안 돼요. 무기 체제가. 그러니까 얘네가 나토 회원국이 들어오면 지금 흥분한 스웨덴에서 나토 무기를 전부 싹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브에서 싹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무기 호환이 안 되는 거야. 스웨덴에서. 그래서 스웨덴에서 나토에 가입한 거야. 여기 왔을 때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결합이 안 돼요. 사브 무기체제, 스웨덴 무기체제하고 유럽 무기체제가 달라. 왜 그러니까 하면 폐교하니까. 또 고가야. 그리고 가격이 싸고 호환되고 적절하게 무제한의 양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같으면 북한하고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군사 무기 대량 공급 업체는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 문명의 부흥계 현상이 지금 한국에는 어떤 면에서 전략적 재래식 무기부터 시작해서 원자력까지 최대 수출 전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캐시 덩어리로. 스웨덴은 흥분만 하고 있지. 새로운 그 스웨덴 무기가 들어가고 그럴 때쯤 되면 레오파트니 뭐니 독일 무기도 공장이 돌아가요. 근데 너 다 고가야.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 무기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어요. 지금은 패권 국가의 신질서 시대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현금은 전부 중국에 지금 가지 않아요. 전쟁 특수가 한국에 지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자력이나 방사한 쪽이나 다른 전쟁 특수가 그런 특수 쪽이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최하 10년은 가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제가 누가 몰락하고 있다고요? 중국이 아니라고요. 문제는 독일 경제가 친환경이 과비용으로 했던 제조업 붕괴, 융합이 안 된 제조업 붕괴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유럽 경제 붕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다고요. 전쟁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붕괴된다느니, 일본이 몰락한다느니, 아니 독일 제조업 공장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동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동유럽은 어떤 원자력 발전에 이번에도 원전만 30개 지금 한 거예요. 누가 그걸 저기 하기로 돼 있냐? 프랑스 기업이 아닙니다. 못 믿어요. 사고가 계속 나왔고 프랑스에서 원전 사고가. 그걸 러시아에서 수주해서 공사하고 계약했는데 이번에 그 사태가 터진 거예요. 지금 패권국의 경제 질서나 관세 질서로 일방적으로 다른 패권 주변국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국의 경제적인 보호 환경을 위해서. 그게 우선이지 알리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의로 지금 국제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패권국 질서로 돌아가는 나라. 패권국 질서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호무역, 자국산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키우고 보호무역이 계속 창궐하는 것 뿐입니다. 패권국가예요. 우린 이 경랑에서 이 공화정 사회의 지금의 번영을 지키고 앞으로 지금 후퇴하지 않고 하려고 온갖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통력적으로. 자, 새마을금고 사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7조 원이 이탈했습니다. 2달간. 다음 주부터 도미노로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가계대출 300만 명이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지옥이 펼쳐진다고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300만 명이 대출자 중에 15.2%예요. 앞으로 자영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은행이고 이 300만 명이 신용불량자 사태라 카드 대란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태하고 비슷하냐? 카드 대란, 신용 대란, 카드 대란 사태가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제가 이야기한 새로운 바젤 3 DSR별 신용 가계 소비 경생. 저는 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보고 200만 명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국은행에서
300만 명으로 발표됐습니다. 최소 생계비도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 가구가 극빈층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카드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반기부터. 최소 생계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정들은 300만 가구가. 이 중에 175만 가구는 원리금 소비액보다 원리금 상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빵원인 거예요. 돈을 벌면 원리금을 하고 이자 갚으면 빵원인 겁니다. 마이너스예요. 175만 가구는. 이번 신용대란 사태는 사상 최악의 내환위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이후부터. 뭐냐? 저녁이 있는 삶. 그게 뭔데? 7시 이후에 가게가 다 문 닫기 시작하는 거야. 마감합니다. 몇 시? 7시. 내환위기. 7시 이후에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선진국. 지금 우리가 이제는 가게나 이런 데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그러는데 점점 쓰리도 많아질 겁니다. 물가가 고가라 가게를 유지하면 가게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7시나 8시 되면 가게를 일찍 문 닫기 시작할 거예요. 저녁이 있는 삶들. 30년 동안 속아온 그 저녁이 있는 삶이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겪는 겁니다. 그게 내환위기예요. 20년 전 이미 도쿄 가보니 밤 9시 되면 주택가 암흑천지. 암흑천지가 되는 겁니다. 10시 되면 나갈 수가 없어. 다 문 닫아가고 편의점 말고는. 북유럽은 5시. 물가가 비싸니까. 5시 이후에 망하니까. 5시 이후에 장사가 되면 합니다. 저녁에 돈 좀 대고 이익 나면은 동기부여되면 장사하지 말아요. 장사꾼 다 장사해요. 마이너스니까 문 닫은 거예요. 상업연구소 폭락합니다. 아니. 그 사태. 이걸 뭐라고 제가 표현해요. 내환위기. 300만 명이 소비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거의 인근 저기까지 900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중에 20%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끝난 거예요, 인생. 저 300만 원. 저걸 누구라고, 저 중에 상당수가 뭐예요? 영끌. 여러분들 조상님이 구해주신 겁니다, 정말. 나오잖아, 정확하게. 뭐라고? 집 가진 거지, 주식 가진 거지, 코인 가진 거지, 영끌 거지들. 300만 명. 저 중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겠냐고. 비참하게. 이거 아닌 대출자 중에 상당수가 몇백만 명은 숨도 못 쉬고 사는 겁니다. 영끌들이에요, 그냥. 그냥 이거 끝난 거, 인생 자체 끝난 겁니다, 이거. 왜 직장 가서 간쓸게 빼놓고 직장을 못 관두냐? 능력이, 아니야, 빚 때문이야. 애들 교육비하고 빚하고 다음 달. 관두면 집안이 몰락하는데 어떻게 관두냐고, 빚쟁이가. 제가 이게 신용카드 대란 같은 신용 대란이라고 미리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 새마을금고 사태는 신용 대란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신용 대란이 내수만 있을 거냐? 내부적인 일만 있으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신용 대란이 한국에서도 IMF 이후에 대규모 카드 발행으로 내수 진작으로 신용카드 대란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발 대규모 내수 부양한 과잉 신용 대란이 터지는 거예요. 내부만 그러냐? 그때 IMF 때는 내부만 그러냐? 아닙니다. 제일 재앙적인 거는 다음 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해요. 가능성이 90% 넘어.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나 상호저축 사태를 사람들이 이번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이게 새마을금고 사태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새마을금고나 상호저축은행이 후순위에 밀린다는 거야. 이게 무슨 사태가 오길래 그러냐? 이번에 무슨 사태 올 것 같아? 오늘 고용률 나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금리 인상은 물가가 아니고 실업률하고 관계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실업률이 사상 최저입니다. 농업 고용률이 사상 최대고. 그럼 금리 인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가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제1금융권에서 연체를 대폭발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지방은행.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지금 여기 캐피탈, 카드, 여신사,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 많은 게 지금 연쇄적으로 연체율이 폭등하고 있어요. 과거 2019년 대비 연체 속도가 약 270%씩 증가하고 있어요. 연체 속도가. 1금융권, 바젤3 1금융권 빼놓고. 미국하고 금리가 2%가 좀 있으면 벌어질 거야. 이번 달부터. 지금 이게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들 쉽게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연체 증가 속도가 270%야. 2018년, 19년, 20년의 연체 증가 속도에
지금 현재 연체 증가 속도가 270%야. 제2금융권, 1금융권이 아니고. 그럼 이게 한번 증가된 연체 속도가 멈출까? 내수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 대외적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2%대로 벌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한국 채권이나 한국 금융채를 사겠습니까? 미국 금융채를 사겠습니까? 지금 채권이나 일부 주식은 제가 볼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월에서 내년 5월 사이가 최고 베스트 믹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라고 그래서 채권.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왜 한국은행이 저렇게 날뛰는지. 우리나라 금융 채권의 지금 80%를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데에서 1금융권이 아니고 상호저축은행 쪽에서 80%를 보유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걱정 없다고 얘기하는데 75조를 갖고 있는 게 새마을금고예요. 예금자 돈의 75%를 채권에 투자해놨어요. 근데 엊그제 1조 5천억을 내리 그냥 투매했거든, 채권을. 그러면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왜 긴장하냐 같으면 상호저축의 연체율 높아지면 채권들 대규모로 투매할까봐. 그러면 채권금리 대폭등하거든. 그럼 국가의 신용등급이 바로 붕괴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 날린 거야.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봐. 자기들 고객 지킨다고 지금 이 속도로 70조 채권 투매하면 지금 상호저축은행 쪽에서 갖고 있는 채권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 220조인가 그래요. 220조 투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객들 돈 돌려준다고, 뱅크런 막는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막 아무 관련도 없는 한국은행이 와갖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뭐예요? 하나의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금융권은 하나의 단순한 일이 아니고 연쇄 반응이에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잠잠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좋겠지만 자칫 물폭탄이 되는 순간 대규모 대혼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80%를 상호저축은행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쪽이 이번에 부실이네? 그러면 한국은행 채권 관리하는 한국은행 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채권을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한국은행 국채하고 한국은행채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전날린 거야. 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 투매 속도가 빨라진 순간 채권 시장이 다 붕괴되고, 채권 시장 붕괴되면 뭐예요? 국가 신용등급하고 주식시장은 거의 제한급으로 붕괴하거든. 단순하게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사태가 무서운 거지. 롯데 유동성 위기 겪는 거 봐봐요, 지금. 롯데그룹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지금 신세계가 적자야. SK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SK그룹이. 다 어디요? 내수를 기반으로 한 그룹들이지. 그러니까 IMF 때는 해외에 기반한 그룹들이 붕괴했어요. 대우그룹부터. 이번에는 내수 기반 붕괴. 뿌리부터 지금 내수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폭락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공실률이 5% 이하고 해외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확산으로 다운타운 공실률이 실질적으로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지금 대붕괴 직전이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계 최대의 이 상업용 부동산 펀드의 세계 최대의 투자자들이 누굴까? 내가 하나 문제 낼게. 세계 최대의 투자자 큰 손이 누굴까? 일단은 중국은 삑 정답입니다. 삑 정답입니다. 그 다음 투자자가 누굴까? 세계 최대의 상업용 건물 빌딩에 투자한 투자자 국가가 어딜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펀드 10년 새 1400% 폭증 70조 5조 원이었. 그러니까 사람이 설마 2013년에 5조 원이었는데 5조 원대였는데 지금 2023년 80조입니다. 80조. 해 부동산 펀드 80조. 거기다가 뭘 했어? 레버리지까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여기에 대출을 받아서 또 더 투자. 80조. 2022년 올해까지 80조. 왜? 펀드 수익률이 한 7%대 됐어요. 제가 이거 볼 때 내후년부터는 원금 손실 50% 가능성이 졸라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올해 하반기부터 터진다 그랬잖아요. 7월부터 3-4년 동안 3년에 4년 동안 이 나라는 그냥 쓰나미예요. 지금 조만간에 상업용 핵폭발 일어납니다. 내년쯤에 터져요.
올 연말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내년 한 3월이나 7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 50%에서 한 80% 가까이 날아갈 것 같아, 지금. 지금 환매를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환매를 연기하고 있어요. 왜? 환매하면 마이너스니까. 78조 5천 원, 지금 80조예요, 80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조단위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거기에 각종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PF는 거의 핵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돼서 내년에 최고점 찍고 2025년부터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50평대 아파트가 100억이고 막 이렇게 파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상업용 지금 부동산 9월부터 이제는 붕괴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해외는 상업용 부동산 붕괴 때문에 거의 세계 경제 대공황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미 국제금융센터에서는 가격 대폭락이 지금 예정돼 있다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올보다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더라고요. 얘네도 어디냐? 바젤3 적용 안 받는 지방은행하고 비금융기관 동반부실. 얘네도 모기지가 2023년, 2024년에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터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급이냐? 08년 수준에 근접, 08년 리만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끝난 이후에 몇 개월 후에 이게 터지는 거죠.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펀드 투자 국가입니다. 그 모프로에 나와서 그 많은 펀드 팔아먹던 펀드쟁이들 좋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대출까지 받아서 펀드 투자하신 분들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하고 만세. 너 거지 됐어. 너 이제는 그 돈 못 빼지? 이제 거지 된. 너 엄마 거지 된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헐값에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이 5년 후, 10년 후에 날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나 아니면 채권, 부동산을 똥값에 하나씩 사 모으셔야 됩니다. 지금 돈을 모아서 영끌할 때가 왔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황금의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냉혈적이고. 냉혈적이 무서운 자본주의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남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위심하는 거예요. 의심. 여러분들이 가장 갖춰야 될 덕성이 뭐야? 위심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절대 믿으면 안 되고 항상 내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면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채권 주식 영끌할 때 오고 계십니다. 부동산까지. 부동산도 지금 수도권 도시 근교의 농지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좀만 더 하면 거의 보면 알겠지만 헐값에 똥값에 관리지역 농지가 마구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민 아니면 거래. 근데 경매로는 거래됩니다. 항상. 경매로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은 정식으로는 못 팔아요.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거 나중에 창고나든지 상업 나중에 자손들을 위해서 누가 알짜배기 토지의 주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공포와 이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 방송 시청자들이. 영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끌. 이번에 좋은 거 있으면 욕심내도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헐값에 똥값이 기회다 그러면 이럴 때 대출 받는 거야. 근생은 다 가능해요. 더베스님이 있네. 일종 근생. 나는 없어도 여러분은 그런 거 좋은 거 사야지. 난 아는 얘기만 해줘. 나는 다 겪어봤잖아. 다 가보고. 계획관리지역 사면 돼. 계획관리지역. 도시근교 계획관리지역. 그게 최고야. 경매를 나오고 이거 저기 하면은 몇 년 안에 하나만 한 필지 사면 끝이야. 아, 우리는 앞으로 가난하게 살 일은 없겠구나. 도시 빈민으로 살 일은 없겠구나. 왜? 거기서 하우스 농사라고 지으면 돼. 이종 근데 공장도 가능. 그러니까 지대 자본주의에서 도시근교 관리지역이 최고야. 공부 많이 해야 돼. 해갖고 쉽지 않아.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가 여러분 인생이 바뀔 때예요. 농지는 계획관리 좋지요. 40%까지 아소재님 다 여기 전문가들 정말 많네. 그럼 내가 그런 얘기 다른 재테크 안 하자. 나는 해. 이번에 도시근교 근생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팔려갖고 똥값에. 그거 3분의 1 값으로 경매 나온 3분의 1 값 똥값으로 누가 주워야 돼? 이 방송 애청자들이 주워야 됩니다. 채권 그거 이번에 장기채, 장기 안정채 다 누가 사야 돼요? 여러분이 사야 돼요. 안정적인 토지하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 이게 바로 자본주의야. 안정적인 거. 대박이 났어요가 아니고요. 안정적인 거.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근간, 내가 아니면 내 가족들이도 어디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내리고 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들, 그게 바로 자본주의 투자 핵심이야. 뿌리를 내리고 사셔야지. 내 시청자들은 나는 뿌리 못 내리고 평생 이사 다니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 이번에 토지도 사고 뭐 할 때 이번에 좀 무리하더라도 헐값에 똥값에들 많이 나오니 좋은 것들 많이 나오니까 주술 수 있을 때 주서요. 10년에 딱 한 번 노려가지고. 지금 똥값이야. 똥값에 똥값으로 주술 수 있어. 지금 아니면 또 기회 없어요. 지금 현금이 없어갖고 롯데그룹이니 신세계 내수 SK그룹이 흔들릴 판이에요. 이해가? 오늘 여러분 DSIB 은행이 선정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행들 보시면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으로 대동포럼에 덤벙 주초님이 올려놨어요. 지금 모든 데서 지금 다 뭔가가 자꾸만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캐피탈, 오늘 카드사 뭐 발표들 나오고 있는데 뭐 신용등급 우수수 하락하고 있고 뭐 그러한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대동포럼에 가시면 자료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이 저축은행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돌파, OK 캐피탈 신용등급 추락, 지금 증권사 PF 15%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충격적인 게 연체율이 지금 증권사가 15%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지금 이게 이제는 제2차 요 내용인데 이게 보도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뉴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분양한다고 지금 오늘 경희궁 자기가 30억 찍었다고 대대적 홍보 방송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결과가 이겁니다. 사실은 정상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이게 16% 가까이 되는데 연체율이 지금 어느 증권사 평균이 그러니까 거의 증권사 부도 서로 좀 있으면 돌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대출 현황이고 연체율인데 보세요. 이거 지금 3월 말에 15.88%입니다. 이 15.88% 지금 이게 안 나와요. 보도 통제 때문에 이거 알면은 지금 뭐 난리가 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연체율이 폭등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지금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정상화 되겠냐고. 지금 앞으로 40년 이상 된 게 수도권에 지금 100만 채거든요.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100만 채예요. 조만간에. 이거 재건축 100만 채 가능하겠어요? 지금 압구정에 12,000채 지금 공급된대요.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50층 70층. 지금 한국에서 자본주의 얘기를 하면은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뭘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웃기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에 싹 숨겨놔갖고 폭탄을 네가 못 봤잖아. 우리는 보도자료 발표했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개념 중에 하나가 가격을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민중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기칠 때 뭐라 그러냐 같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다는 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지금 18세기냐고. 가격은 공급과 수요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식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내부적인 지식, 외부적인 지식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현대에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 공급과 수요가 아니고 지식에 의해서. 그래서 혁신은 가격이죠. 자본주의 혁신은 뭐냐? 가격이죠. 한국은 이 지식에 대해서 오픈이 돼 있지 않아요. 가격은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당 부분가. 근데 한국은 지식이 오픈돼 있지 않은 거예요. 내부적 지식하고 외부적 지식. 이거를 외부적 지식을 창조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내부적 지식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 많지만 외부적 지식은 계속 그 가격, 그 물건에 대한 외부적 지식에 대한 계속 업그레이드, 상향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싸구려를 갖고 와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지식 왜곡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결정되는 게
예, 지식에 의해서 내부적 플러스 외부적 지식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적 지식을 창조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성에 의해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도 비탄력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제품의 업그레이드도 계속, 경쟁의 업그레이드도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다. 제품이나 물건, 상품, 서비스 모든 재화 용역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특히 물건이 없는 비탄력적인 거는 뭘로 결정이 됩니까?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뭐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많은 거예요. 외부적 창조적 지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15%. 사실상 IMF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는 이게 시작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인차권 등기 지금 폭발적인데 이 등기가 집주인들은 지금 알고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지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던 지금 유튜브 분들 많이 나오셔갖고 이런저런 썰들 풀고 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사기꾼이라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데이터 세상이라 여기 등기거래소거든요? 데이터 시각화하면 다 나옵니다. 요새 그냥 직관적으로 다 돼요. 이거 지역도 다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이게 경공매 등기 신청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만 지금 기록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임차권 등기한 다음에 10개월 후에 경매 나오는 거 아시죠, 보통? 보시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할 거 앞으로? 이게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6월까지 700%가 지금 폭증했습니다. 700%. 지금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지금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 거야 이게. 여기가 작년 7월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작년에 신청한 것들인데 이게 작년 7월이야 물량이. 이 답이 있을까 이게? 나는 이거 봐봐 이게. 아니 뭐가 괜찮은데? 아니 도대체 뭐가 괜찮은데 이게? 이 서울 지금 임차권 등기 신청이 작년 7월에 288건이었습니다. 거의 없다가 지금 지금 1,500건이 이게 지금 기록적으로 올라간 속도가 이게 전국이 그래요. 문제가 뭐냐? 전국이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 보여줄게. 앞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이게 뭐라고? 시작인데 이래요. 시작. 임차권 등기가 가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이게 가서 보시면 등기관장 가시면 이거 어떻게 속일 거야 이거를. 지금 역전세 역월세 시작이라니까. 이게 시작인데 이래요.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틀려요 맞아요 이런 게 아니고 가서 궁금하시면 자기 지역들을 해보세요. 이게 동네까지 나옵니다. 동네까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이 보이십니까? 이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온 게 아니고 내년 봄 돼야지 나와요. 내년 봄. 재판하고 내년 봄이나 내후년까지 이거 내후년에 나올. 근데 지금 시작이라니까. 시작이 이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끌 파산 거지예요. 영끌 파산 거지들입니다. 가서 궁금한 자기 동네 이름까지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야, 나도 충격이야. 이렇게 전이 속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니까 충격이. 아까 DSIB 지금 은행 발표된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바젤3. 그거 거기에 꼭 예금하시려면 그쪽에 예금하세요. 그냥 영끌 파산 거지들이에요, 그냥. 지금 위험한 주택이 200만 채입니다. 전국에. 경매 대상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집값이 어떻고 올랐다는데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1년 만에 이겁니다. 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2차 경매 대란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 사태니 무슨 사태, PF 사태가 답이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망한 사람 나오고 가격 떨어지고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만 계속 떨어진다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맞느니 틀릴 필요 없고 임차권 등기 현황 딱 보면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1년 만에. 아니 세입자를 골라서 돈 빼서 임차권 등기하고 갈게요. 임차권 등기하면 세입자 안 들어옵니다. 다 경매입니다. 저거. 끝난 거예요. 그냥. 저거
줄줄이 파산하고 경매 다 끝날 때까지 답 없습니다. 이야기랄 게 뭐가 없어요. 뭐 오늘 경희궁에 자이 30억 찍었다면서 잘못하면 저 경매 물량으로 쏟아내 나옵니다. 다. 지금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데 터트리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채권 시장 발행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래요.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발행하고 있어요. JTBC 나왔다. JTBC 몇 프로? 8.2%. 여러분 JTBC 8.2%입니다. 박수. 7월 10일이면 오늘 발행했나봐. JTBC 8.2입니다. JTBC 31 8.2. 좀 있으면 10% 다 찍겠네. 보통이 7%네. 기다려야 되겠네요. 나오는 거. JTBC가 스타트네요. JTBC는 방송국이라 A급이 나올 수가 없어. 컨텐츠는 무조건 B야. JTBC 방송 망하면 원금 못 받습니다. 회사 망하면 땡전 한 푼 못 받습니다. 모르면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자 받는 게 최고, 배당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월세 받고 배당 받는 게 최고라는데 다들 비쌀 때 들어가더라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라는 거, 우리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 핵심적인 이야기 없이 계속 세대 갈등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답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꾸준하게 방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위치는 상당히 대단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같으면 냉전 시대의 유물로 우리는 경제를 성장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인플레 저하를 위해서 한국이 공업 생산국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 속에서 한국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되게 대단한 나라예요. 5대 공업국입니다. 5대 공업국, 7대 무역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역하는 나라 중에 7번째 순위예요. 공업국 중에 5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세계에서 7대 수출 국가인데 이게 왜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게 경제하고 금융하고 부동산하고 뭐가 맞물려 있길래 이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이게 이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장점으로 상당수 우리한테 풍요를 안겼다는 거죠. 저물가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물가라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국도 물가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선택한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의 재앙은 뭐냐?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의 3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70%가 수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우리 내수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내수가 없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수 기반이 없어. 그래서 내수 기반이 없다는 얘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가 수출하는 이익이 엄청나죠. 대기업들 수입도. 근데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3배를 생산한다고. 여기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런 위험성에도 우리는 재고 충격이나 금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 현실은 뭐냐?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것도 금리하고 연관돼. 재고 비용 증가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 우리 수출이 지금 IMF 이후에 15개월째 적자 아니에요. 14개월, 15개월 적자 아니에요. 왜 적자야?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간단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적자인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다른 세계 경제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하고 똑같이. 그러면 금리 올리는 만큼의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통화가 국제 바스켓 통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근데 되게 간단한,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세계 5대 무역 강국. 세계 무역으로 살아가는 나라의 7대 무역 수출 대국입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 충격이 너무 취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품 재고에 대한 취약성이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우리는 상품 소비 국가의 어떤 그런 것들 종합적인 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 여긴 거예요. 예술도 하고 관광도 하고 지적 재산권도 쌓고 창조적 도시도 만들고 종합적인 종합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지금의 수혜를 계속 누리고 키워야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출 국가의 특징이 뭐냐? 모든 걸 지수화해요. 왜? 상품과 수입을 물동량으로 XLM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지수화하는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지수만 검색하면은 대충 흐름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수 나라라고 따로 있어 사이트가. 근데 좀 이따 보일 텐데. 그러니까 그 지수만 데이터 지수만 보면 돼. 왜?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 3배를 상승하니까 그 지수를 통계학적으로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는 뭐예요? 수출이 70%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 지수화합니다. 그래야 고정 비용이 낮아지고 코스트 비용이 낮아지고 금리 비용이 낮아지니까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진화한 거야 이 나라가. 그리고 나머지 정량적인 숫자나 나머지 얘기는 그 다음에 들어간 얘기예요. 서러운 이유 각주들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너무 다 전문직이니까 사람들이 온갖 전문가가 너무 많으니까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방대하게 받아들이고 공포에 살고 있어. 내가 지금 모르는 걸 들키면 어떡하나? 내가 얘기할게. 저 새끼도 몰라. 가르치는 저 새끼도 몰라. 가르치는 저 새끼도 몰라.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모든 걸 이거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우리가 지금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를 통제할까? 미국은 수입 국가예요. 수입과 우리하고 반대야. 그러니까 전부 수입하니까 어떤 면에서 수입 물가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엄청난 소비를 하니까 세계의 40% 이상을 소비하니까 엄청난 거예요. 2억 몇천만 명 되는 사람이 세계의 70억 인구의 40%를 사용하니까 어마어마한 그 소비에 대해서 소비재에 대해서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처음에는 일본이었는데 일본 이세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80년대 90년대 미국 깔보고 그런 거예요. 지금 중국처럼. 근데 일본도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90년대 물가 대폭등을 겪고 2002년에 중국을 WTO에 가입한 거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경제 대국이 된 거는 한국, 대만, 홍콩 뭐 이런 구조로는 미국에 있는 공업 생산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멕시코 이런 나라로. 그래서 아예 싼 인건비에 대규모로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인 중국과 협상을 해서 WTO에 가입시킨 겁니다. 2002년에 그것도. 1970, 80년부터 기초적인 그걸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을 공업 대국화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냐? 미국이 만든 겁니다. 왜? 물가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동북아는 어떤 면에서 제품 생산 식민지예요. 근데 식민지에서 인건비가 치솟고 지대료가 치솟으면 물건값이 올라가면은 미국에서 다른 생산처를 계속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한다 그래도. 근데 이게 너무 한 20년 되다 보면 일본도 1960년대에서 20년 정도만 되면 얘네들이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80%까지 간 거예요. 한 그 정도 한 미국 경제 규모의 70% 정도까지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밟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까불어 이 새끼야. 다른 식민지한테 또 하는 거예요. 물건값 싸게 하는. 그래서 북한도 엄청나게 잠재력이 있고 지금 한국하고 다른 개별 국가로 지금 가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하고는 수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슬픈 얘기를 해줄게. 지금 다 개소리 거짓말이야. 수출을 어릿다 하려고 지금 자꾸만 그 아양 떨고 그냥 미국하고의 통상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협상 전략인 겁니다. 왜? 그래야지 미국에 수출해야 자기들도 인건비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북한이 생산한 거 어릿다 수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그렇고 그 전에 독일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미국 물가 코스트에 근접하게 되면 경제 규모 70%쯤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역 보복 전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 물가 수준의 제품 생산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들이 아니란 거예요. 다 자기 지정학적인 위치나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국 시장 살리는 그거예요. 그거 말고는 의미가 없는. 왜? 워낙 미국의 지금 물가나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싼 제품을 생산을 공급을 하는 공급 수요처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패권국이라고 나머지를 클린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자본시장위원 분석 보고서 발간 안 한대요. 2023년. 왜 발간 안 할까? 보험 RBC도 공개하네. 보험 RBC도 지금 금융감독원이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북한화돼 가고 있어, 한국에. 그러니까 왜 발간해야지. 올해 보험사 RBC 값도 RBC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민간 회사라 공무원 집단 아니잖아요. 안 해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국회법 빨리 바꿔야 돼.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산하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 권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민간 회사냐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공업 5위 대국의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수출 무역 7대 강국의 위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년 이런 위기를 10년 동안 계속 10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가래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해? 유동성, 신용. 나 성공했어요가 아니고 뭐예요? 성공신앙 아니고 항상 자기 삶에 대해서 유동성, 신용. 망하면 끝이다. 국가가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 그러면 개인의 삶에도 당연히 똑같이 위험성이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앙이 뭐냐?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든 내수든. 왜? 우리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의 3배를 만들어요. 왜? 수출하려고. 내수용이 아니고 전부 수출용이에요. 금리 올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와르르르.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게 그래도 가계신용 대출 증가액으로 내수를 커버한 건데 그것도 지금 올 9월이면 끝납니다. 그거 어디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다 지수화돼 있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전문가 위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2분기가 더 초비상인데 2022년이 카드 대란 수준이었어요. 지금 그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IMF급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표 나라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로 간단하게 모든 지표가 총합 지표가 다 나옵니다. 보세요. 이게 가계신용. 2023년에 더 심각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4월 달이거든요. 더 심각할 거예요, 지금. 이게 신용 위험 지수입니다. 이미 신용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어요. 이 신용카드 대란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대란 수준을 넘어섰어. 얼만데? 42.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한 46 될 거예요. 2003년 이후에 2022년 하반기부터 우리 마탱이 갔습니다. 이걸 지금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지수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뭐만 있겠어요. 수백만 명 가계 파산 말고는 없는 겁니다. 20년 만에 최대 아마 IMF급을 능가할 것 같아요, 지금. 언제도 터졌었냐? 보시면 알다시피 터졌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2022년, 재작년쯤에는 최소한 터트렸어야 되는 거죠. 구조조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새마을금고 사태니 막 이해 안 가는데, 아직 가계신용은 터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계속 말씀드린 가계신용이,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위험성 있는 가계신용은 전부 다 어디다가 똥을 떠넘겼냐? 상호저축은행 그거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같은데 농협, 카드사,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호신용협동조합에 똥들을 개인 신용 악성 부채를 다 떠넘긴 겁니다. 떠넘길 수 있는 만큼 다 어디서? DSIB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 안 받고. 그게 안 터졌어요 아직. 왜 떠넘기냐? DSR 제도, 바젤 3 DSR 제도 때문에 거액 익스포저 규제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 DSR 70% 이상은 대출 금지됐습니다. 그 대출 금지됐던 계층이 주식 투기하고 코인 투기하고 모든 투기 자금을 종단하기 전에 전부 다 어디로 갔냐? 그 수백조 원이 대출이. 보험사도 갔지만 상당수가 상호저축은행, 상호협동조합, 그리고 카드사, 대부업으로 한 겁니다. 거대 똥덩어리들이. 언제? 2021년, 2020 가장 중요한 시점에 거대 부실 덩어리가 전부 당연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이번 사건이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똥덩어리들, 거대 똥덩어리를 어디다가 다 집어던진 거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대부업, 상호저축은행, 여신사, 카드사, 캐피탈, 바젤 3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곳들에다가 다 떠넘긴 겁니다. 그리고 가계신용 위험지수의 최대 지금 공포는 1금융권 은행이 아니야, IMF처럼. 이번 사태는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 가계신용 대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지금 그 정책 당국의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개소리라는 거죠. 시스템적 주요 은행이 하는 10대 지주사라든지 금융권은 이 부분에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DSIB, 바젤 3 DSIB 은행에 되돌기면 여기 시청자분들은 그쪽에 저축하세요. 그쪽에 고금리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4, 5년 전부터 계속 반송을 했던 겁니다. 수백만 명 파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쓰나미가 아직 시작이 안 했다는 거예요. 미리
바람을 뺐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치적이든 뭐 지역 경제적인 부담이든 탐욕적이든 제2금융권에 전부 똥똥을 떠넘긴 겁니다. 그게 지금 자영업자, 가계신용, 기업, 중소기업 전부 다 떠넘긴 겁니다. 왜? 바젤3 제도가 2018년 1월 1일 날 IFRS 9로 시작했어요. DSR 받아들인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거대 똥덩어리 들어온 거는 아예 DSR 70% 대출 금지한 2021년, 2022년입니다. 그때부터 PF 대출도 거의 사실상 중단했던 그 거대 똥덩어리도 이번에 다 새마을금고니 상호저축업계니 신용협동조로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는 바젤3 규정을 안 봤으니까,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대출은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 거대한 똥덩어리가 터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파악도 안 돼. 더 무서운 거는 파악이 안 돼.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 고금리 때문에 최대 지도는 안 받고 외향적 성장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일부 방치한, 정부 정책 기관에서 사실은 알고 방치한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요즘에 부동산하고 주식 유료 상담 피해하고 유료 결제 이야기가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피해가 심각한가 보더라고. 돈 수백만 원 내고 상담료 받고 투자했는데 손해봤다. 제가 이게 이번에 고소득 전문직 파산이라고, 그 예전보다는 좀 느리게 올 거예요. 팔 수 있는 거 다 팝니다. 오늘 고소득 전문직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이라고 그러는 아니라고. 고소득 전문직 붕괴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학벌, 전문직, 고소득, 우리나라 엘리트병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질 겁니다. 특히 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은 작년부터 한의사 일가족 자살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을 못하고 지금 뭐 그런, 이번 주식 물린 거 보면 알겠지만 저번에 그 주식 사기 물렸을 때 대규모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연 매출이 20억, 30억 하는 병원 원장이 왜 사기꾼들과 같이 주가 조작을 하냐. 전부 다 모여갖고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을 거야 아마. 왜 부동산이나 이런데 대규모로, 그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엘리트병이 뭐냐 같으면 이제 1등 환자병이죠. 1등 환자. 내가 다 가져야 된다.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했고 내가 대기업 다니는데 어디 가든 내가 누군데 왜 내가 부자로 살면 안 되냐. 이게 교수, 뭐 교사, 공무원 엄청난 숫자로 지금. 근데 고소득자 아니고 중소득자까지 합치면 80% 가까이가 고소득, 대기업, 전문직 분들이 대출받았어요. 나머지는 20, 30대 영끌. 이게 지금 제가 4, 5년 전부터 이야기하던 이번 고소득 전문직 파산이라고. 상위 고소득자들이 53%. 그러니까 8, 90%를 전부 고소득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망하는 게 좀 느리게 올 수 있죠. 알짜들이. 지금 천천히 나오는데 그 리만 때는 저소득자들이었습니다. 사기 당한 사람들이 연소득 한 3천만 원 이하 계층이었어요. 이번에 고소득입니다. 다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병 있잖아요. 내가 다 어디 가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내가 다 가져야 되고, 어디가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된다. 왜 난 1등이고 어릴 때부터 1등이어서 착하다는 소리, 사람 대접받고 누구들을 위해, 나머지는 다 내 들러리들. 그러니까 남들 병풍 치고 들러리 치는 거에 맛을 들인 거지. 돈도 돈이지만.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부조리한 부패 인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교수인데, 내가 뭐 대기업 다니는데, 여기에 정말 하층민 계급 사기꾼들이 부자 되기라고 유튜브나 이런데 와갖고 사사사삭 하는 거야. 너무너무 쉽게 속는 거야. 당신은 특별한 사람. 나는 1등이라 살아왔는데, 1등으로 살았는데 월급이 500밖에 안 돼. 나는 의사인데 병원에 돌렸는데도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 지랄이거든. 대부분 어렵게 사는 다른 시민들에 대한 안중이나 안쓰러움 같은 거는 일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4, 5년 전부터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사회 병리 현상을 보면서 이건 집단 정신병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한번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 나라에 가장 대접을 받고 이 나라에서 가장 소득 카스트 계급의 상위 20%가 전부 다 내 거야 된다는 거. 왜? 내가 어릴 때부터 1등이었거든. 근데 내가 왜 부자가 아니어야 되냐? 빨리 성공하면 안 되냐? 얼마만큼 가져야 되냐? 탐욕은 클수록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내가 20억 대출 받아도 이자 뭐 500 내면 되지. 그 500만 원이 지금 2천만 원이 돼가고 있어요. 네 월급. 그러니까 다 가지려고 했던 그 미친 짓이 지금 미친 강기가
그러니까 서로 뭐 내가 투기해서 돈 벌었다고 서로 지랄이었던 그게 기득권 계층인데 위사 집단 뭐 변호사 집단 투기 안 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전 재산 대출까지 다 박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병폐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난 돈을 얼마 벌었다. 동창회 가면 나 투기 얼만큼 해서 돈 얼마 벌었다는 자랑질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층민 계급의 다른 계급들이 물가 폭등이나 임대료 인상으로 어떤 고통을 받던 말든 이게 대다수의 엘리트라고 한국에서 그나마 사람 대접받고 어려서 큰 소리 치고 정규직이라고 하던 인간들이 전부 그거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있는 현재 위치 감사할 줄 모르고 대출 5억 10억씩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이 5억 좀 그러면 10억에서 20억씩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 한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망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 일단 소득이 고소득이고 은행은 든든한 겁니다. 딱 그 금리 내린다 지랄한다 그러고 딱 6월 끝나자마자 대출 금리 지금 주담대 7%까지 3주 만에 올리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 새끼들인가. 내가 10%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10%. 여러분 봤을 때 금융권이 10%까지 갈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 새끼들. 여러분이 아니 이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 다 2%대 금리 대출해주고 금리를 10%까지 올리는 경우가 어딨어요. 대출 기준이 바뀌어갖고요. 여러분 이번에는 좀 느리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알짜배기 자산이나 명품 이름부터 인테리어까지 싸구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스타병 걸려갖고 노예들 600만 명 노예 확보한 겁니다. 600만 가정 금융노예. 내가 50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 초과됐잖아. 아니 1억 이상을 대출받고 그걸 갚으려고 그러면 이자하고 5억 20억씩 아니 5억이 네 집 왜 이름이냐고 억걱거리고 5억 내가 현금 3억 8억 해갖고 5억 대출받아서 8억에 사서 20억까지 갈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2금융권 사태 이번에 시작이라니까? 다들 아니라고 얘기를 해. 난 책에다 썼어요. 작년부터 새마을금고 사태 터질 거라고 그랬어요. 뱅크런. 다들 이러고 얘 이상 공포팔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사태 터질 거냐 제가 얘기했습니다. 10월이나 11월부터 신협 뉴스 나올 거라고. 왜? 구조가 똑같거든 다. 그 다음에 줄줄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증권사 파산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초기에는 막는다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데 살릴 거 살리고 그럴 거라는 거지. 아마 1년 후부터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부실의 최후의 부실 영업 확장이 아니고 지금 OK부터 신용등급 내려가는 거 보세요. 살벌한 거. 정부에 돈을 들이겠지만은 너무 부실이 있는데 부실은 터질 수밖에 없는데 부실을 정부 세금으로 계속 무한대로 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금리가 벌써 보세요. 금리 7%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 낼게. 미국에서 7월 26일 날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8% 근처까지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8월 넘어가면. 그러면 10월 달쯤에 한 번 더 올리면 9% 가까이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잘못하면 10%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왜 그러면 올리는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안 올린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야, 이 나라는 너 걱정 안 해. 너한테 관심 없어. 너한테 걱정 안 해. 지금 이게 여러분이 봤던 뭐 교수님이고 뭐 하는 사람 특이한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죽을 때까지 그 빚 못 갚습니다. 너 거지로 살아야 돼. 사회적 신분만 그거고 그것도 짤지 모르고 너 인생 끝난 거야 인마. 대다수가 인생 끝난 거야. 그렇게 또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죠. 지금 DSR 50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40년 얘기하는데 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빚내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헐값에 빚내서 사던가. 5억에서 20억 사이 갚는 게요. 5억씩 보통 대출 받았잖아요. 수도권 5억. 5억에서 20억을 갚는다. 소득으로. 이게 그때 신용대란 터졌을 때 너무 많이 이래갖고 좀 있으면 이제 이 사태 일어나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건 100%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저는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냥. 내가 얘기할게. 아고라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역사예요. 그때부터 여기 소통을 하고 이 현상을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일 벌어진지. 지금 이게 2004년도에서 2007년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그때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위기의 위력이 사실은 투기해 갖고 많이들 그때 자살한 거였거든. 이거 줄자살 이거 사태 이번에 신용대란 때 그때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위사가 돈 때문에 저런다는 게 저 말고도 무슨 세무사님은 언제야 연도가 2004년 신용대란 이번에 무슨 년 신용대란 사태 줄줄줄줄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다음 달 되면 7% 넘어서 이제 8% 얘기 나올 텐데 어떡할 거냐 지금 이게 금액 계속 폭등하니까 주택담보대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이번에 저 때 알 거야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참 비극이지, 자본주의가. 저 고소득자들이 보면 아까 봤죠, 뉴스. 등기 정보 광장 가서 다 보셨죠? 확인하셨죠? 폭발. 8월부터 지금 7월도 지금 난리, 새마을금고 사태 터지고 난리인데 난 8월부터가 진짜 걱정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8월 되면 금융권에서 8%로 올리겠다는 식으로 금리 폭등시킬까 아닐까. 지금 7% 넘는다 그러죠. 26일 날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해. 그럼 8월 중순에 또 금융권 애들 단합적으로 금리 올릴까 안 올릴까? 근데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금융인들을 너무 따뜻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인들을 사회복지사로 생각을 하더라고.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을 사회복지기관, 그게 아니야. 숫자로 파악해갖고 이 시기에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들 한국은행에서 하반기부터 금리 내린다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말할게. 금리 결정 기간이 8월 24일이야. 그 다음에 10월 19일, 11월 30일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8월 24일 날 올릴까 안 올릴까? 지금 금융인들 이미지가 다들 나와서 칭찬하고 뭐가 어떻고 따뜻한 금융인 개소리만 하는데 금융인들의 프로페셔널한 거는 냉혈한들입니다. 그분들 직업에 어울리는 이미지예요. 그냥 냉혈한. 아, 이분들 프로페셔널. 8월 달에 금리 이번에 미국의 7월 26일 날 금리 올리면 8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저는 90% 가까이 된다고. 아니면 해외 수출이 망가지니까. 9월 달에 자영업자 기다려봐. 지금까지 제 얘기 상당 부분이 지금 맞아가고 있죠. 기다려보면은 이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다 적나라하게 보시게 될 거예요. 8월에는 올리면 선제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7% 넘어서 8% 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대규모 파산 부도 개인들. 아, 고객님 어려운 시기 잘 넘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저 파산자 된다고요. 고객님 어려운 시기 저희는 잘 넘기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농협 드디어 50년짜리 투자인데 만들었네요. 70년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파트가 그거 70년 가나? 내가 외국처럼 장수면 주택도 아닌데 70년 가나? 지금 신용평가사들 평가가 이제 이미 나왔고 지금 업계에서 그게 돌고 있는데 언론에서 신평사 이야기를 안 해요. 언론에서 신평사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틱스 보험회사 이야기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보험회사가 어디가 위험하고 증권사가 어디가 위험하고 그리고 OK저축은행은 벌써 이야기 나왔어요. 오늘 OK저축은행 자본금 20%. 문제가 이제 점점 확대되는 건데 증권사 SK증권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뀐 거 그런 등등등의 이야기들인데 안 나와요. 지금 오늘 메인 뉴스가 OK 뉴스인데 OK 캐피탈 부실채권 2천억 왜 브릿지론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평가 가시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조만간에 이제는 기관만 볼 수 있게끔 바뀌니까 한국 기업평가라고 있거든요. 그 리서치 보고서 보시면 이슈 리포트라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게 속아 넘어간다. 이 보면은 일방적 자료만 떠드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라고 자기들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 다운들 몇 개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뭐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떤지, 어디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한국 기업평가. 가서 이거 보세요. 상반기 전망, 하반기 전망, 뭐 주식, 뭐 우호적인 거 다 나와 있어요. 우호적 전망이 어디냐? 없어요. 우호적 전망이 없다고. 올해부터. 그나마 지금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데가 롯데 하나 뭐예요? 케미칼입니다. 에너지하고 정유예요. 등급전망 보면은 등급전망 유인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요? 어디 지금 부실한데 어디에요? 웰컴 저축은행, 그다음에 OK 저축은행 이거 언제 발표한 거예요? 다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저축은행 어디 네거티브 어디입니까? SK증권, 할브리스 어디에요 지금? OK 캐피탈 다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 등급별 전망만 보면 왜 그런지 딱 써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전문가분들 나와갖고 이 얘기는 쏙 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씨바 새끼들. 은행 지금 문제가 여기 보세요. 변경내요. 딱 나오잖아요. 어디 나는 다 알아요 지금. 이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은행 한국시티은행, 증권, SK증권, 할브리스,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은 상승입니다. 상승. 이렇게 한 데는 상승이에요. 지금 안 좋은데 어디야? OK캐피탈이네. OK캐피탈하고 A캐피탈. 채권 투자할 때 채권 투자하시는 분 많지.
채권 투자할 때 이거 알고 계셔. 오케이 캐피탈 지금. 예? 채권 지금 이거 좀 많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어디? 요거. 오케이 A 캐피탈. 이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유. 수익성 자산 건전성 저하.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전에 하는 거니까. 재무 건전성 하방 압력. 뭐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 A 캐피탈, 사업 기반 약화, 자산 건전성 저하. 지금 안 좋은데 키움 저축은행, PF 익스포저 과중. 바로 저축은행은 키움 바로 오케이 웰컴. 생명, 푸본 현대생명, 부동산 신탁, 한국자산신탁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재무 견전성,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낮아진 거는 오케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최대 저기가 뭐예요? 전부 보면은 금융업계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엄청나게 대그룹화된 대업해갖고 오케이 캐피탈, 오케이 저축은행까지 인수했는데. 자, 이제 부정적 알려주겠습니다. KDB, SK, KF투자증권, A캐피탈, OK캐피탈, 바로저축은행, 그러니까 요거는 하반기에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나와요. 시장지, 자본규제 대응력 저하, 수익성 계속 안 좋아지는 얘기만 있죠. 특히 이 중에 요렇게는 되게 안 좋죠. 다 어디야? 오케이죠. 오케이 키움, 웰컴 저축은행.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태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축은행 부도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문에서. 저축은행 건전성 좋아. 이대로 괜찮은가? 다 뭐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PF 익스포저 과정. PF 익스포저 과정. PF 익스포저 과정. 부동산 PF. 지금 무슨 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PF입니다. 브릿지론. 다 뭐예요? 이거 다 PF. 씨발, 이제 드디어 이 PF가 지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같으면, 이렇게 PF 사태가 지금 터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같으면, 비우호적이라고 얘기하는 비우호적 환경. PF가 최대 수익률이었는데 이게 지금 재앙이 돼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 뭐야? PF 연관이에요. 이 환경 이름을 뭐라고 그래? PF 부동산 관련 업계 비우호적 환경 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분위기야? 부동산 관련 업계 비우호적 분위기 지속이에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경기 회복 지연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뭐예요? 돈을 못 벌어갖고 부동산은 뭐 분양하면 실패하고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알겠죠? 할부리스 부정적, 증권 부정적. 이거 보면 비우호적이죠. 비우호적. 이 비우호적인 것만 보면 됩니다. 올해 이제는 다가오는 위기가 뭐예요? 농협 수협 같은 이제 사건도 터지면서 요거 터지는 겁니다. 비우호적. 자, 이런 거 오늘 오케이 캐피탈은 이미 4월 달부터 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뉴스가 터질 위기였다는 겁니다. 비우호적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재무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 누가 올려? 한국기업평가에서 참 외국계 이런 신용평가사가 참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좋아.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분노할까? 저 비우호적 산을 뭐라고 그래서? 우호적인 양 찬양했잖아. 누가? 우리 교수님하고 어떤, 부자대기 그 유튜버 새끼들. 전문가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래서 환경을 뭐라고 그래서 우호적인 양 설명했잖아. 언제부터? 비우호적일 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정말 바닥이에요? 아니면 지금부터 지금 처참하게 망가진 거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환경이. 엑셀 자료 가서 엑셀 자료 궁금하면 한국기업평가는 엑셀까지 다운받게끔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봐. 무슨 일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 수천만 원 회비를 내야지만 볼 수 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 사실은 무료라는 걸 모릅니다. 왜? 이게 몇 개월 후면은 8월 한 달 이후부터 8월 11일 이후부터는 유료 회원 서비스 전환 유료 회원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이런데 유료 회원이 기본이 얼마입니까? 유료 회원이 그것도 기관에 근무해야 되고 주요 협력사야 되는데 1,500만 원에서 억대. 이 자료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명 봐? 몇 명 안 봅니다. 여러분 이게 기관에서 개인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회원으로. 그래서 오케이 그룹 추기를 해서 지금 부실 채권들 터지는 거 보세요. 지금 부동산 PF 뭐예요? 다 브릿지론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1조 4천억을 부동산 PF 대출해줬대. 오케이 캐피탈이. 그럼 연대 보증돼 있는 오케이 그룹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증권사들이 오케이 그룹이 흔들릴 수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지. 본인이 건전성에 나는 이번에 보면
이 사람이 검사 아니에요. 이게 금강원장이라는 인간이 난 진짜 자기 역할하고 본분을 몰라 봐. 이 사람 그냥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처럼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인사처럼 자기 직분이 뭔지 모르나 봐. 기업은행 만기 연장 대출만 143조 원. 이복헌 금강원장 모범 사례. 여러분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이 인간? 자기가 금융감독 원장이잖아. 뭐 해야 돼? 자기가 국가 전체 건전성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원칙으로. 야, 씨발 만기 청와대 그 인기 패널로 만기 연장한 게 모범 사례냐? 야, 그런 금융 감독이면 초등학생도 하겠다. 그리고 지금 RBC하고 지금 금융 감독 기관이 민영 기관이라는 게 말도 안 되지만 보험사 RBC 왜 발표 안 해? 금융 감독원이 개인 사적 기관이야? 아니 지금 건전한지 아닌지 그걸 갖다 구별 못 해갖고 만기 연장을 갖다 해주는 자체가 반건전성적인 짓거리인데 이걸 모범 사례래요. 미친 거 아니야? 금융감독원장인데? 기관 수장이 나와갖고 할 소리야 저게? 더 엄격하게 건전성을 갖다 관리 감독하겠다 해야지 국가 신용이나 관련 업계 신용이 올라야지. 은행 건전성을 누가 믿겠어? 이렇게 되면 그럼 조달비용 어떻게 돼? 점점 폭증하지.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금융을 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금감원장 역할이지. 당신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아니면 관련 업계 그쪽 은행연합회 회장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나중에 이거 부실 터지면 누가 감당할 거야. 부실 지금부터. 기업은행 부실 터지면 세금을 메꿀 거 아니야 진짜. 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금융감독이라고 검사라고 금융감독이나 앉힐 수 있는 거야 이거. 나라 이 공화정 어떻게 하라는 공화정 질서가 어떻게 파탄되고 파괴되라는 얘기야 이거. 씨발 이거 더 엄격하게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사람이 부실 폭탄 만기 연장한다는 걸 칭찬을 하고 있으니 이게 모범 사례라고 그러니 이게 정신병자 아니냐.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당신. 누가 책임질 거야 이 사태에 대해서 나중에. 큰일이야 이거. 부실 대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총선까지만 하면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부실 터지기 시작했는데 대처가 될 거야. 나는 이거 총선 끝난 다음에 손 놓을 것 같아 나는. 저런 인간들 목에 힘주고 개소리하는 인간들 뻔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다른데 지금 다 연쇄부도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고 그러면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그게 문제가 경제는 에너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에너지. 우리가 봤을 때 유럽하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 독일,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최악일까요? 국교 단절까지 갈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태를 알려고 그러면 국제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야 돼요. 왜 안 좋지? 왜 최악일까? 미국의 중산층 비율이 OECD의 마지막에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51%예요. 나머지 49%가 극빈층으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양극화 사회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리쇼링이 뭐니 전부 다 뭐냐 중국이 따라오니까 중하층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다변화로 지금 제품을 수입하는 전략으로 이걸 리쇼링이라고 그러고 리쇼링 같은 경우는 공장이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멕시코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얘기를 해줄게. 그럼 멕시코를 왜 주목을 해야 돼? 앞으로 멕시코가 뜹니다. 미국에서 러스트 벨트를 키우는 거는 제조업 중에서 철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러스트 벨트가 커지면은 반드시 멕시코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같으면 그 전 세계에 이러한 미국에서 이렇게 쭉쭉쭉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기압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압. 우리가 물을 끓이는 거는 보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일링. 근데 이 기압을 빼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끓습니다. 20도에서 물이 끓어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행성이나 이런 데 보면 물이 막 불불 끓고 있는데 그게 1000도 돼서 끓는 게 아니고 기압을 다 빼면 기압이 낮으면은 10도에서도 물이 불불 끓는 겁니다. 보일링 그 이제는 우리처럼 압력이 높은 데서 끓는 걸 보일링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부글부글 끓게끔 기압들을 쫙쫙 빼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망칠 때. 그러니까 보일링에서 기압을 0.1기압식으로 계속 기압을 빼는 거야. 낮은 온도에서도 폭발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압을 빼고 가버리면은 거기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어도 물가가 폭등하고 시위가 나고 정치적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남미 사태인데 특히 기압을 옛날에 1950, 60년대 그 남미가 잘 살았잖아요. 거기서 기압을 빼면서 수탈했던 게 남미 사태거든요. 미국에 수탈했던 거. 그러니까 아무튼 돌아가서 미국은 정치 그 세계 정치 쪽으로 일단 트럼프가 했던 그 불질렀던 게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그 공격이 망가지고 미국의 지금 제일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뭐예요? 이민입니다. 이민자. 어디서 이민이 몰려오는 거야? 남미에서 대규모로 이민이 오는데 이게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지금 부정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럼 이민을 막고 자국 내 중산층 일자를 새로 확대하려고 그러면 러스트벨트를 새로 다시 보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멕시코 경제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멕시코 경제를 살려야지 멕시코가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국부가 증가해야지 멕시코로 밀려드는 이민, 멕시코에도 넘어오는 이민, 멕시코로 밀려와서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민들을 유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무슨 세계의 무슨 문제들은 다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싸움이 있고. 일단은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다른 부분들도 보이는 건데 사회 간접자 모든 걸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안보 비용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원래는 이 중동을 다스리는 게 영국이었는데 제일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제일 수입을 많이 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인 프랑스하고 독일한테 떠넘기고 간 겁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누가? 트럼프가. 우리 이제 중동 필요 없으니까 나갈 테니까 니네는 이 중동에서 문제 생기면 석유 가스고 뭐간에 러시아 중동에 문제 생기면 니네 여기서 얼어 죽는 거 알지? 미국 가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프랑스 명품 소비 대국은 중국이에요. 관광 흑자는 중국이에요. 독일의 최대 수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경제는 중국을 위존하고 있어요. 위존 경제. 미국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군사적인 동맹은 미국이에요. 금융적인 동맹도 미국이야. 그러면 얘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물가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미국이 중동에 대한 안보와 보안이나 기타 가상적인 비용을 미국이 지출했었어요. 지금까지. 지출을 미국이 했었는데 미국이 이걸 빠져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반발을 하니까 이란하고 전쟁할 분위기니까 이거에 대해 중동 질서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중동에서 난리 나면은 지금 중동에서 난리 났어.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디가 제일 피해를 봐? 독일하고 프랑스지. 왜 이민자들 다 어디로 가? 이민자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어디야 다. 이민자 원유도 그렇지만 첫 번째 이민자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어. 1000만 명 난민이 생겼네. 전쟁이 많이 벌어져갖고 미국이 빠져나가서 1000만 명 정도 시리아 사태 맞지? 미국이 싹 빠지자마자 시리아 리비아에서 내전이 벌어져갖고 400만 명 난민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 독일,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문제 생기는 400만 명이 발생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전쟁 상황 발생하면 터키 남부부터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 일단 원유 이런 걸 제껴놓고 이거 잘못하면 전쟁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빠져나가면 중동. 베이루트니 다 어디하고 프랑스 독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 근데 지금 미국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본토로 다 돌아가고 있어.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반발해 안 해. 지금 당장 문제는 안 생기지만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 안보 비용이나 난민, 전쟁, 기타 테러, 유가 폭등, 가스 비용, 보안 비용, 간접 비용 전부 다 누가 지출해야 돼. 이 천문학적인 비용 다 누가 제출해야 돼. 미국은 지금 우리 지금 힘들어갖고 이제 형화는 석유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중동이 필요 없어. 우리 갈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가 아니고 미국의 일방적인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경제는 지금 중국에서 흑자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나마. 근데 미국이 우리 갈게. 여기는 어떡하고. 필요한 니들이 알아서 해. 뭐라고? 필요한 니들이 알아서 해. 니네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뭐가 터지던 알게 뭐야. 중국이 중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언론에 듣는 거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단 말이야. 다 입장이 다 다르단 말이야.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렇게 되면은 전시 재무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빠르게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전시 재무장이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 엉아는 갈 테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럼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이
지금 미쳐버리겠어, 안 미쳐버리겠어,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유럽의 그 무기는 미국에 전적으로 위존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갈 것 같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프랑스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전시 재무장을 대규모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일어난다는 이야기나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뭐야? 세계대전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는 꿀만 빨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안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뭐가 없대. 그거 수입하면 안 된대. 우리가 수출할게. 우리가 수출할게. 가스 우리가 수출할게. 지금 누구만 초호황이에요? 누구만 지금 초호황이야? 미국만 지금 초호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명쾌한 답을 안 주고 뭐 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그 전쟁 그쪽 기업이나 이런 데는 초호황일 거다. 원전 전쟁 초호황일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와갖고 우리나라의 언론에 중독된 사람들 저한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해서 사람 족밖에 없어요, 지금. 더 웃기는 더 얘기를 해줄게. 근본적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게 더 황당한 거야.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지금까지 다 이 방송에서만 했던 내용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 재무장이 일반적 또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 정말 총 쏘고 포 쏠 수 있는 전시 재무장이 지금 유럽이나 중동이라든지 연쇄적으로 대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니에요. 무기업계 호황, 유럽 경제 붕괴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그러는 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한테 중국하고의 유착 관계를 끊어라. 그러면 프랑스하고 그럼 독일이 경제가 버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독일의 관계를 알려줄게요. 러시아하고 왜 독일이 이렇게 가까워졌나? 프랑스가 있고 독일이 있고, 그다음에 동유럽의 모든 공장은 제조업 생산 공장은 동유럽에 있었습니다. 이 동유럽은 원전과 러시아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만 없었던 뿐이지 제조업 생산 기지가 동유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 얘기는 뭐야? 국토 관리 비용이 끝이 없어요. 국토 관리 비용에 대한 어떤 철도, 도로, 항만, 뭐 이런 가스 이런 것들은 정밀공학이에요. 이 정밀공학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기술이 제일 발전한 나라 독일입니다. 그러면 독일하고 여기에 헝가리나 이런 공장이나 폴란드 공장들이 러시아의 기관 산업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유지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기술은 러시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기술인 겁니다. 지금의 국토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국토 개발이나 유지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게 아니고 얘네가 지금 환경이나 온도 변화에 다른 나라 거 쓰면 어떻게 해요? 1년 쓰면 보수해야 돼. 근데 독일 애들이 와갖고 기술을 하면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독일이 어떤 거예요? 필수적인 국가인 거야. 필수 불가결인 국가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가스 수입해서 프랑스 대금을 어떻게 되는 거야? 러시아에 주고, 러시아의 모든 기초적인 인프라는 다 독일에서 기술 감독하는 선순환 구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유럽의 제품은 러시아에서 구매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는 경제적이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독일하고 프랑스는 어느 나라하고 가까운 거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까운 겁니다. 실질적인 관계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 왜? 경제적 흑자는 중국에서 보고, 프랑스 관광이나 명품 다 어디서 사요? 중국에 사면 이탈리아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프랑스나 이런 데서 자꾸만 막 이런 게 사실은 그럼 원래 얘네들이 더 가까워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지금 군사 패권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군사적이거나 금융적에서는 미국을 떼어놓을 수 없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이 전시 재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규모 전시 재무장 가능성이 미국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중동이 화해 분위기야. 프랑스하고 독일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화해 분위기예요. 근데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독일 메르켈 총리 때 그 상황 때문인 거예요. 러시아의 국토. 러시아는 국토가 넓은 걸로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국토 관리 비용을 망하는 나라예요, 러시아가. 사람이 없는 오지까지 다 깔아야 돼, 인프라를. 왜? 석유도 캐고, 가스도 채굴하고. 근데 매일 무너지는 거야. 근데 기초공학이나 콘크리트 기술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가 세계 최고 기술이에요. 러시아는 원전 짓는 기술이 최고지만, 기초 이런 인프라 기술은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미국이 중동에서 지금까지 미국을 그렇게 응원하고 애착 관계에 있었던 건 뭐예요? 중동하고 국경을 방어해 줬으니까. 나토를 통해서. 중동에 문제 생겼네? 미국이 나서네?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은 빠져 있어야지. 근데 영국은 북해 유전이 있네? 독일하고 프랑스는 전전 근거인 거예요. 가스는 어디서 수입해와? 러시아에서. 원유는 중동에서. 싸게 조달 중 있는데 둘 다 지금 문제가 이거 생겼으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경제가 지금 엄청난 코스트 비용이 폭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물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신음하고 있는데 미국은 뭐예요? 초강인 거예요. 이걸 보는 유럽인들 입장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겠어요? 아주 복잡하지만 일종의 배신감이 점점 증오와 배신감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특히. 중동에서 만약 이번에 1000만 명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전쟁해라 그러면 우리는 석유 수출할게, 가스 수출할게, 미국에서는. 1000만 명 난민 발생하면 프랑스하고 독일은 거의 미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리비아하고 사태 웬거 미국이 빠져갖고 벌어진 일 아니에요. 분노와 증오와 반감이 점점 올라오고. 이거에 비례해서 지금 군사적으로 재무장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뭘로 지금 에너지 비용을 뭘로 지금 친환경으로 채울 생각이라고? 진짜 용나 보면은 무식한 게 자랑이라고. 영국도 그렇고 전부 지금 뭘 지으려고 난리인 거예요. 원전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에요? 원전 화랑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분인가 홍 기자 KBS 라디오에서 유럽 위기설 말했어. 당연히 지금 유럽이 뭐예요? 위기죠. 이 위기를 물가 극복을 하려면 낮은 에너지 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코스트 비용을 살고자 하려면 원전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잡단안한 거예요. 세계가. 제 문제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 뭔가 할 때 세상에 대한 팩트가 이게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 원전 기업은 초호황이겠어, 아니겠어? 앞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데 러시아가 안 돼. 중국한테 맡기면 안 된대, 미국에서. 그러면 맡길 수 있는 게 일본하고 한국인데 일본은 원전 사고가 났어. 누가 맡기겠어? 도쿄 사건인데 그거 풀겠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원전 산업은 초호황이겠어, 아니겠어? 무슨 소리야, 진짜. 알리베이그. 걔네가 동유럽에 해놓고 다른 나라 경쟁자 제낄 때는 북유럽, 독일은 친환경 국가 이지랄 했던 거지만 민낯이 까발려지면은 헝가리나 전부 다 동유럽에다가 원전 짓겠어, 안 짓겠어? 러시아, 불안한데. 앞으로 원전 초호황. 그 다음에 군사무기 한국산 군사무기 지금 북한 대체한다고 1960, 70년대 무기 아니에요. 그거 대규모로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이른바 소모성 전쟁 무기. 소모성 전쟁 무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면 중국산 쓰겠어, 한국산 쓰겠어? 로열티 미국에 주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 타협을 하겠죠. 원전 짓는 건데. 이유가 뭐겠어요? 에너지 비용, 고물가 때문에 지금 국가가 지금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군사 재무장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중동에 미국이 빠져나가니까. 중동 유럽의 위기가 한국의 원전 산업하고 군사 무기 산업에 초호황이 지속될 수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최대 혜택국이 어디야? 태평양 수입물가 다변화 정책의 최대 수혜국이 인도, 그다음에 어디야? 베트남, 그다음에 최고 수혜국가 어디야? 당연히 멕시코가 되는 겁니다. 멕시코. 앞으로 투자 어디로 생각해야 돼? 멕시코. 베트남, 인도인 거예요. 지금 나와서 유튜브 떠드는 새끼들 얘기가 아니고. 특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나라가 어디야? 멕시코입니다. 왜? 이민자 유입을 막으려고 방어망을 만드는 거. 옛날 그 공산당 막는 이민자를 막는 게 앞으로 지금까지 이민자를 유입시킨 게 미국의 성장 전략인데 앞으로 뭐예요? 이민자를 막는 게 미국의 성장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가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유럽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군사 무기 업체의 미래는 밝아요, 안 밝아요? 앞으로. 유럽 붕괴가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의 부흥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원자력 산업하고 무기 수출 산업의 대호황을 부르는 거고.